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도라고요. 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봄이었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제정신이 아닌 느낌인데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이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좀 즐거운 소식이 나름 있어요. 저희 안에서는. 그렇죠. 뭐죠? 보름이 임신을 했고요. 뭐야? 축하드려요. 셋째. 농담이고요. 네, 듣보를 출산한 지 그렇네. 3주년이 흘렀습니다. 듣보 새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듀가 없어서 듀가 있었으면 오늘 참 좋았을 텐데 전화 연결 한번 하나요? 바빠가지고 요즘에. 뜬금없이. 안 그래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카톡을 보냈는데 바쁘다고. 네. 이게 3주년이 시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냥 정신 놓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3주년?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즌 1 때는 저희가 또 게스트 위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한 분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시즌 1 때 방송 들어보면 엉망진창이라서 어떤 게? 그냥 음량도 다 별로고요. 편집도 별로고 방송 내용도 별로고 초반에는 뭐 그래서 많이 발전했다. 조금씩 그게 보여가지고 나름 성과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뭔가 3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3년 동안 맞아.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그게 일단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저는 보니까 저랑 가지 언니랑 10월은 2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2년 동안 함께 했는데 2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워낙 빨리 가서 그런 건지. 그리고 초반에 가장 맨 처음에는 초대받아서 이제 출연했는데 그때는 녹음실도 너무 낯설고 너무 떨리고 막 말도 막 잘해야 되는데 틀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녹음실이 내 방 같고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2년을 해왔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덕분에 영화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몰랐던 영화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죠. 가지 언니는 어때요? 맞아요. 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는 체감이 안 되는데 이 녹음실이 편해지고 녹음하는 환경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로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쌓였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누군가와 좀 떠들어제끼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소가 되는 거 플러스 그러면서 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나 이런 것이 해소가 좀 많이 잘 되고 있어서, 근데 신기한 게 아직도 나는 목마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영화 뭐 보고 나면은 이것 좀 더 떠들어 제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챗GPT랑 하면 돼요. 챗GPT가 음성도 되나요 요즘에? 요즘 된다던데? 음성은 되죠. 네,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랑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방송을 3년이지만 좀 더 이제 지속하고 싶다. 3년에서 3년이 끝이 아니다. 5년에서 이제 10년까지 일단 가는.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그죠? 언젠간 끝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 3주년 너무 약간 갑자기 감회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고, 맞아.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3년을 꾸준하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겠죠? 한 분이라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샤이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즌 3 들어서 좀 그러니까 더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유입된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인데 댓글은 안 달아주시고 열심히 하트만 눌러주시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도 듣는 분들이 종종 계신 걸로 아는데 댓글이 2년 전에 멈춰 있어요. 최근에는 오히려 유튜브에 댓글이 좀 달렸던 거죠? 맞아요. 네, 유튜브에는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서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반갑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항상 영화 준비해서 얘기를 하면 근황 토크를 맨날 우리는 좀 띄워놓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근황 토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영화 얘기랑도 좀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그쵸. 또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좀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 나의 정신 건강은 어떠한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게 뭔가 우울해질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좀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정신 건강을 좀 그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언니는 어때요? 네, 저는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와우. 예, 그래서 그냥 조카 멍이에요. 요즘엔 애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아, 너무 그냥 볼 때마다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자연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랑 있으면 뭐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애멍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생각을 많이 비우게 만드는 것 같고 요즘 뭐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한 그런 매체도 접하지 않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좀 정신 건강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신비합니까?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정말 신비해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맞아요. 어떤 희망의 씨앗 같은 거잖아요. 아기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아기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아놀이를 했었기 때문에 3개월부터 7살 아가까지 다 커버를 해봤는데 이렇게 막 태어난 지 막 20일 이런 애기는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잖아. 못 떠 일단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아기가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의 그 호흡이 정말 이 어른의 한 2.5배? 정도로. 연습 중인 거니까. 네, 애기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저도 거기에 휘말려서 과호흡이 올 수 있겠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 근데. 호흡도 따라하는 거예요? 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좀 어떤 포인트가 좀 마음이 좀 울렸냐면 아이들이 이제 분유를 먹잖아요. 근데 몇 번 빨다가 힘들어서 쉬어요. 그래서 이거 밥 먹는 것도 몇 번 빨다가 힘들어서 쉬는데 그래서 되게 나름의 그 조그마한 아기가 치열하게 뭔가 살려고 맞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 핑 돌고 막 뭐가 없다. 예,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정말 이거 생존에만 이 아이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진짜 지구를 지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못 지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 이제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아이와 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 그치만 이거는 다른 사람은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적용할 수는 없는 건데 태어나야 되니까 일단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름은 어때요? 저는 지금 새벽 5시에 108배 한지 한 40일 됐고요. 이제 일어나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고 108배 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요즘에 수행일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명상하면서 어떤 걸 바라봤는지 108배 하면서 어떤 참회를 했는지. 근데 그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쌓아뒀던 그런 까르마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회하면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린 시절에 내가 자주 뛰어놀던 그 고향의 느낌. 진짜 근데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6살, 막 7살 이때의 기억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무의식 쪽에 남아있는 자기의 영역, 성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되게 자주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 많이 좀 화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미워했던 나의 모습들도 좀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게 108배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감정 기복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육아를 할 때 화가 확 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막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런 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뭐 운전을 할 때도 열이 받는데 옛날에는 야이 씨발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씨발 새끼가 왜 이렇게 차를 냈지?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로 좀 더 섬뜩해. 그 정도로 조금 뿜어내는 게 좀 덜해졌다. 그래서 당연히 화를 내는 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지만 그쵸. 그게 기복이 옛날처럼 들쑥날쑥하지 않고요. 행복한 기분도 사실 그래서 엄청 좋아 막 이런 기분이 아니고 항상 늘상 그냥 평온한 게 행복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평정심을 찾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 저는 너무 강추해서 정말 해봐라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성당 다니면서 불교를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참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신 운동이거든요. 살도 많이 빠집니다. 실제로 살이 빠졌고 몸이 뭔가 되게 탄탄해진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은 맞아요. 수행을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도라는요? 저는 정신 건강이 요즘에 괜찮은 편인데 괜찮은 이유는 상담도 받고 있고 또 그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그래. 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거 중요해. 물론 그 전에도 되게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타입은 아니기는 했는데 그 사무실 제가 그 출근 알러지가 있어서 첫 주 출근했을 때는 되게 아팠거든요. 진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듯 하려니까. 코 밑에도 헐고 막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리고 저는 출근이 좀 힘든 이유가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막 한 7, 8시간을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다 우리 특징인가 봐. 근데 그것도 좀 이제 2, 3주 지나고 이제 좀 한 달 정도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어서 같이 이제 대화도 좀 나누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저는 이제 앞에만 보고 앉아있는. 뭔지 알아. 저는 그 사람들, 일단 잘 못 들어요. 사람들 말을. 뭔가에 집중하면. 네, 못 들어서 그냥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아예 이제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혼자 깊이 뭔가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 같은 거에. 그러니까 좀 오히려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있으니까 그 최근에 이제 뭐 산불이라던가 이제 화재가 여기저기 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몸을 일단 움직이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몰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있을 때를 살펴봤었는데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탓, 남 탓,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정신 건강이 건강할 때는 그런 거에 연연해지지가 않아요. 되게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이런 사건 사고라던가 탄핵이라던가 그건 나를 열받게 해. 맞아요. 그건 오히려 좀 생기를 돋게 하기도 해요. 열받아서 나가야겠다. 혁명하고 싶은데. 정말 근데 1분기가 끝날 때까지 약간 이제 스트레스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뉴스도 어느 정도 보지만 또 내 일상도 그냥 잘 살아가면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지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화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는 이제 줄거리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영화가 세 부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한 8분 정도가 이어지는 인트로가 있고 그리고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저스틴의 이제 결혼식 이야기예요. 결혼식과 피로연이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아주 거대한 저택에서 아주 화려한 이제 결혼식이 펼쳐지는 와중에 저스틴은 그 본인이 주인공임에 불구하고 이제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져서 그 결혼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분은 클레어라고 하는 저스틴의 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결혼식 때도 하늘에서 이제 어떤 행성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 행성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미지의 행성인데 그 미지의 행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제 과학자들은 멜랑콜리아가 이제 비껴간다. 지구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예측하지만 클레어는 그거를 계속 불안해하면서 지켜보는 와중에 이야기가 흘러가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영화를 보시고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굉장히 서사가 생각보다 뚜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가볍게는 아니네요. 어쨌든 재밌게는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고 이름은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쵸. 작품을 다 봤다. 이런 분들은 좀 흔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좀 취향이 갈릴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너무 힘들 수 있고. 맞아. 네, 힘들 수 있는 영화들이 있죠. ним포매니아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으니까. 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덴마크의 영화 감독이고요. 네, 그리고 80년대부터 이미 좀 명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유럽 감독들 중에서 이런 분위기의 감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영화가 좀 특이한 스타일이나 분위기 같은 게 있고 이분은 워낙 또 독보적인 스타일이 있는 분이어서 근데 이제 영화의 어떤 선정성이라던가 출연 배우를 좀 학대한다라든 이런 약간 논란 같은 게 좀 있고 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던 때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해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멜랑콜리아로 칸 영화제에 가서 자기가 히틀러를 이해한다. 히틀러는 불쌍하다. 이런 식의 약간 망언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랬을까? 나름의 이제 그러게요. 자기는 좀 유머 같은 걸로 던진 것 같은데 별로 유머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당연하죠 그거는. 특히 또 서양에서는 히틀러 나치에 대한 게 굉장히 그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확실히 조금 감수성이 살짝 조금 벗어나 있으신 것 같긴 하네요. 재밌는 게 그거 얘기할 때 옆에 이 배우 커스틴 던스트가 있었는데 커스틴 던스트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막 돌겠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그치, 하는 이 사람은 완전 커스턴스는 완전 민주당 지지자잖아요.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약간 그랬던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던 감독이고요. 근데 아마 본인 자체가 좀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본인이 우울증을 아주 오래 겪어온 사람이니까 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 약을 드셨나? 좀 그랬을 수 있다.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조금 이해해보자면. 그래서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또 공포증도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서 비행기를 못 한대요. 어머. 그래서 영화도 본인이 덴마크에 사니까 덴마크나 아니면 그냥 주변 국가, 뭐 기차라던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주변 국가에서만 촬영을 해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할리우드 진출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고요. 영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영화 자체가 좀 그래서 보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좀 약간 극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영화 좋으니까 봐봐 이렇게 좀 추천하기는 가볍게 섣불리 추천하기 좀 어렵고 제가 멜랑콜리아도 사람들 리뷰를 조금 보니까 본인이 좀 우울하고 우울증이 지금 있는 사람이 보면은 많이 힘들대요. 네, 많이 힘들다라고. 그 감정이 너무 감흥이 많이 돼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좀 염세주의에 가까워서 예,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심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인생은 망하고 인간은 끔찍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위도 좀 높고 이런 스타일이고 특히 이 사람 영화 중에 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작품은 안티크라이스트. 나 그거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도 볼 것 같아요. 저도 볼 그 엄두가 안 나요. 왜 너무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내가 봐도 되는 건가? 실제로 개봉했을 때도 엄청 논란이 많이 있었던 화제작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것도 심연의 근처에 있는 영화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안티크라이스트도? 되게 기분 나쁘다고 막 그래도 그러던데. 조금 그래도 약간 위쪽이긴 해요. 너무 위쪽이 약간 끔찍한 작품들이 많은데 근데 약간 이런 작품들 있고 그리고 님포매니아 그리고 최근에 살인마 제게 집이라는 작품도 나왔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또 심지어 어린이 살해 이런 장면 같은 거가 왜 이래.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좀 많이 어두운 감독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멜랑콜리아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밝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 감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미장센이 아름답고 거의 탐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CGV에서 감독전도 열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로파 이 사람의 초기 데뷔작인 유로파 작품들부터 뭐 최근작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배우 2명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스틴 역할을 맡은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커스틴 던스트입니다. 커스틴 던스트는 MJ죠. 요즘 어린 친구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 때는 너무 패션 아이콘. 맞아요.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잡지마다 나왔어. 미샤 버튼이랑 동시에. 올슨 자매랑. 올슨 자매. 약간 딱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커스틴 던스트가 몸매도 되게 예쁜데 옷을 너무 잘 입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클로디아 역으로 나왔었고 뭐 주만지 같은 영화로 활동을 하시다가 브링 잇 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성인 배우로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제 가장 이름과 얼굴을 많이 알린 거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였겠죠. 그래서 MJ 역할로 이제 유명해졌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커스틴 던스트도 우울증 그리고 약물 중독의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멜랑콜리아 이번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터널 선샤인이나 파워 오브 도그 그리고 최근에 11번 보셨어요? 네. 연기 너무 좋아요. 저는 파워 오브 도그에서도 커스틴 던스트 연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이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연기를 잘하게 된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그리고 마스크가 좀 독특한데 거기서 뿜어내는 어떤 밝은 것도 있고 약간 서늘한 부분도 있어서 다양한 배역을 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역의 클레어는 샤를로트 갱스부르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배우이자 가수이자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인 줄은 몰랐는데 어린 시절에 이미 12살에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영국 배우 제인 버킨. 맞아. 버킨백. 네, 아버지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였대요. 아, 금수저였네. 네, 근데 좀 이 논란도 좀 있어요. 아빠가 노래를 만들어줘서 그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근친상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10대 딸한테 성적 욕망을 느낀 그 내용이고 그걸 자기 딸한테 부르게 만들어서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게 실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됐었는데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자기는 어렸을 때니까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뭐 이런 정도로만 넘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쨌든 앨범을 많이 발표하고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고요. 영화는 1984년에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였고 2009년에
라스 폰 트리에의 안티크라이스트를 촬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칸 영화제 여배우 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 연기를 아주 잘하고 마스크도 독특한 어떤 배우 분위기가 있는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멜랑콜리아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름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완전 제 스타일의 영화. 처음에 일단 오프닝 시퀀스 그 8분 정도 된다는 그게 되게 신비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천천히 가는 슬로우 모션 걸어가지고 천천히 가는 그거를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맞아. 뭐 그런 거 아예 모르고 봤으니까. 근데 하늘을 봤더니 보름달이 있고 그 옆에 파란 색깔 또 행성이 또 보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조명이었나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커스틴 던스트랑 또 그 옆에 이제 저스틴 있고 클레어 있고 조카 있고 그래서 이 세 명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하면서 봤는데 미장센이 일단 너무 훌륭하고 음악도 되게 잘 어울렸고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아까 나오는데 그 OST를 들으면서 나왔는데 하늘을 딱 봤더니 먹구름이 막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서 막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듣다가 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초록색이랑 파랑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감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색감과 메시지가 좀 잘 융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연이나 맞아요. 우울이나 아니면 소멸과 같은 그런 상징들. 근데 저는 라스트 폰트리의 명성에 비해서 영화를 이번이 처음 본 거여가지고 진짜 많이 영화 찍었는데 내가 처음 봤는데 좋은 영화를 그래도 만났구나. 다른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시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들이 영화에 너무 종합적으로 잘 녹여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여성서사라는 것도 일단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감독은 남감독이지만 남자들이 되게 무쓸모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 클레어 남편. 클레어 남편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막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자기가 제일 겁쟁이였던 거죠 결국에는. 근데 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남자는 아니잖아. 아들은 그 조카는 아직 남자가 아니고 레오. 굉장히 용감한 그런 마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상징의 이름을 가진 그런 메시지로 또 등장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소설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그 먹을 수 있는 여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마가릿 에투드라는 아세요? 네, 그분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작가는 유명한. 캐나다의 소설인데 그게 약간 페미니즘 시초를 처음 약간 획을 그었던 그런 소설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좀 오래된 소설이라서 60년대 소설이라서 되게 지루한데 그게 이제 그때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그 저스틴 결혼 이야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소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왔던 여성 서사에서 그 결혼식의 의미, 가부장제를 탈환하려고 하는 여성의 어떤 억압된 자유를 해방감을 찾는 과정 그게 되게 비슷한 서사로 전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거를 좀 차용을 해서 저스틴의 서사를 만든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확 떠올랐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말의 상징 제가 궁금했는데, 마침 오던 길에 칼 융의 그 에세이를 보면서 거기 말의 상징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아니요. 뭐야? 너무 좀 그러신데요. 말은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그 저스틴 자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꿈속에서 이제 뭐 말의 상징은 무의식에서 나타낼 때는 말 자체가 어머니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그리고 말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신에게 복종하던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틴한테 계속 복종을 하던 애였잖아. 얘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그 저스틴이 얘기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말을 안 들어서 저스틴이 걔를 막 학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자기가 그 전까지 받아왔던 그런 억압과 통제를 벗어나면서 그거를 전이시켜갖고 말한테 그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미, 이름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배치된 상징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 보기보다는 여러 번 보면은 더 좀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거 말고도 발견한 건 많은데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궁금하네.
가지 언니는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오프닝 시퀀스가 진짜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8분짜리에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에 영화를 보면서 이 오프닝에서 이게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구나라는 게 조금 다시 생각이 되면서 영화에 되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 시퀀스를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좀 다루는 작법이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그냥 정상, 비정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지 않고 그냥 누구나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다라는 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에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2부에서는 그녀가 이제 불안장애를 심하게 겪고 또 계속 과학 운운하던 그 형부 역시 제일 겁쟁이. 제일 먼저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하시네요. 나를 놨지.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있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게 힘들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회피하고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더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스틴이 되려 용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스틴은 자신의 상황을 딱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힘들구나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해결 방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오늘 결혼하는 내 남편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 호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좀 보지 않으려고 하죠. 공감하지 않고. 엄마 너무해. 엄마 완전 시니컬해. 그 배우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 배우 그치, 엄마 캐릭터는 네, 엄마로서 아주 시니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1장에서의 커스틴 주변 인물들의 모습과 그런 공감하지 않은 모습이 2장에서 그들이 이제 역전이 됨으로써 되게 대비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과 불안을 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수 좀 아쉬운 점은 전 1장에서 소모적인 캐릭터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요? 네, 그냥 그 커스틴의 주변 모든 인물들. 저스틴의 저스틴. 커스틴 돈스틴. 배우의 이름이 커스틴이고 저스틴의 그 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주변의 캐릭터들이 좀 소모적으로 쓰인 느낌이랄까? 아빠라던가 네, 사장? 그 사장. 나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사장의 조카라든지. 그 따라다니면서 네, 나중에 섹스하는. 그러니까, 그런. 걔가 조카였나요? 네, 뭐 사장의 신입인가 그랬어. 신입인데 내 조카라 그랬던 것 그랬어요? 같은데. 네, 내 조카인데 뭐 이렇게 소개를 했어 초반에. 맞아요. 네. 팀.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부장제를 통제당했다라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고 권력자도 백인 맞아. 남성이고 자기를 통제하려고 심지어 결혼식 와갖고 무슨 아이디어 미친 거지 진짜. 아이디어 내놔. 광고 카피 내놓으라고. 또라이냐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적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그냥 좀 너무 과하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좀 피곤했다. 남편도 그렇고 너무 그래서 아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포인트도 그런 데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더 이입이 됐어.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실제로 우울증 겪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그래 맞아 주변에서 좀 가만히 안 놔두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너무 과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 완전 철없어. 아빠는 자꾸 베티만 찾고 자빠졌고 약간. 베티 또 2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는 완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고 엄마는 너무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 안온한 사랑을 받고 크게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매가 똑같이 그런 결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스틴은 그게 조금 빨리 느껴져서 우울증이 온 거고 클레어는 자기가 우울한 걸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피나 억압을 했었을 수 있다라는 왜냐면 클레어 거죠. 남편 졸라 싸가지 없어. 저스틴한테 가서 뭐라는 줄 알아? 너 이거 얼마인 줄 아니? 네가 이거 네가 갚으려면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밖에 없어. 이딴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너무 웃긴다. 웃겨.
아, 맞아요. 두 분이 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 캐릭터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핍, 어떤 욕망 맞아. 이런 것들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신입에도 막 쫓아다니면서 걔를 어떻게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이거 원하지 하면서 저스틴이 야 한번 먹어 하면서 섹스 한번 해주잖아. 이거나 먹고 떨어져. 바닥에 눕혀가지고. 그 장면 너무 웃겼어 나 사실. 맞아요. 이거 웃긴 장면이에요. 실제로 걔 되게 어리바리해가지고 나중에도 막 그 남편 떠나가니까 막 자기랑 잘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잘려놓고. 아주 그 남성 캐릭터들이 또 되게 한심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도 약간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되게 좋았어요. 영화 좋았고 저는 이제 라스 폰 트리에의 ним포매니악 정도만 봤었는데 예전에 그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거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 ним포매니악 정도만 봤는데 볼륨 1만 봤습니다. 또 심지어. 근데 볼륨 1은 사실 재밌거든요. 근데 볼륨 2가 많이 좀 이제 심연으로 살짝 내려간다 그래서 많이 살색이에요? 아니 그 살색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륨 1도 살색이에요. 근데 살색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되면 이제 자기 파멸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가 많이 그런 여성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볼륨 1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얘가 그냥 얼마나 섹스 중독인지 이런 정도 그리고 되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정도만 나와서 괜찮고 웃겨요. 그 영화도 저는 웃겼어요. 네, 웃기고 재밌었는데 어쨌든 걱정은 했어요. 그래서 멜랑콜리아 어느 정도일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심지어 난해할까봐도 좀 걱정이었는데 하나도 난해하지 않고 서사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되게 명확한 구조에서 이 사람이 미장센 그리고 뭐 미술, 음악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낸 게 아주 잘 만들어진 깔끔한 영화여서 좀 즐겁게 봤고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영화에 굉장히 질려있던 이런 찰나에 이렇게 명확하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영화라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봤고 맞아. 그리고 층위가 되게 많죠 이 영화가. 층위가 많고 사실 그게 제일 좀 이 영화의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서사가 너무 단순하다. 또렷하게 그냥.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이야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이야기는 단순한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가 모든 예술의 이제 그 이유이자 가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 플롯이나 주제 자체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는 지구가 그냥 한 번에 멸망하는 저는 그게 항상 너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그 관객들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것도 그쵸. 정반대로 해석할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해피엔딩인데? 라고 해석할 사람과 너무 우울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나 이런 부분 잘 얘기해 주셔서 이제 편집 부분도 사실은 좀 이 사람의 이 감독의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반영돼 있는 거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미장센이 아름다움과 별개로 핸드헬드 촬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 아파요, 근데. 맞아요. 어지러울 수 있을 정도로 핸드헬드 촬영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 인물의 심리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지구가 이제 이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의 그 불안 같은 것도 담아내는 효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샷을 그러니까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찍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배경을 찍거나 아니면 어떤 소품을 찍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차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중간중간 쪼개서 거기에 샷을 계속 이제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각냈어요. 샷들을 조각내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전환이라던가 감각 같은 부분이 우리가 되게 살아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어떤 불안 같은 게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왜냐면 인물을 보다 갑자기 어떤 걸 보면 다른 물체에 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관객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절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씬이 되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말로 멜랑콜리아가 코앞까지 와서 지구가 이제 곧 부딪힐 위기에서 세 사람이
그 레오가 만든 마법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순간을 그냥 맞이하는 이 장면은 또 원테이크처럼 촬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분절해서 모든 것을 잘라놓고 촬영을 하다가 마지막은 거의 3분 정도가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냥 행성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걸 그냥 온몸으로 체감하게끔 나오는 거가 오히려 되게 또 극적인 효과를 약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편집 그 지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세 사람의 표정이 또 되게 달라요. 맞아. 이것도 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관객이 어디에 또 이입하게 될지 되게 우리의 많은 심리 같은 것도 세 사람의 표정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두 분도 얘기하신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단 그 장면이 하나의 그 미술 작품들, 네, 전시관에 미술 작품 걸린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는가 하면 미디어 아트 같아. 빛의 벙커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아, 지난주와 이어서 빛의 벙커 같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름이 얘기해 준 것처럼 세 사람이 서 있고 달이 2개 떠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푸른 행성이 보이고, 이렇게 3개의 행성, 뭔가 하나는 해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헷갈려요. 하나는 물론 멜랑콜리하고, 하나는 달인 건 알겠는데, 그 장면에서 또, 해와 멜랑콜리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되게 여러 시퀀스에서 그림자가 2갈래로 갈라지거든요. 빛이 양쪽에서 이렇게 쏟아지니까. 맞아. 이 갈라지는 곳 사이로 인물이 이렇게 걸어간다던가 이 경계를 뚫고. 맞아. 이런 이제 미장센이 보여주는 장면들도 굉장히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그 특히 일부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고 사람이 아주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저스틴이 돌아다니면서 혼자 있는 이런 장면들이 약간 풀샷, 롱샷 같은 걸로 찍혔는데 그럴 때 그 고립감?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게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얼마나 이제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빈약하게 보이게끔 잔디밭에 쉬할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그 장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미장센 그리고 구도를 잡고 편집한 장면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 두 사람은 영화 보면서 이제 좀 더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저스틴이 불안에서 조금 벗어나서 죽는구나라는 거를 직시를 했을 때 좀 점차 평화로워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 연기도 일단 너무 좋았는데 표정이 그 막 너무 불안한 그 표정에서 점차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 연기로 가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이 있어요. 월광 샤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 약간 여신 같은 느낌이고 진짜 예뻤어. 그게 전혀 대상화된 느낌이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참을 그 장면을 이렇게 멈춰놓고 막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지. 인간은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거를 지금 저스틴이 깨닫고 약간 초연해진 거를 그 장면 하나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많이 남고 일단 저는 처음에 그 1장에서 레오가 이모 우리 동굴 언제 만들 거예요? 라는 대사를 했을 때 동굴? 플라톤? 이데아잖아.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마지막 시퀀스에서 그 동굴이라는 상징적인 약간 오두막처럼 생긴 그게 나왔을 때 이거는 딱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잘 비유를 했다라는 게 좀 느껴졌던 장면이었거든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론? 네,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일단 동굴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다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동굴 속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빛에 의해서 나오는 그림자구나. 우리 여기 말고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해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이제 이데아의 개념인 건데 이 멜랑콜리아에서는 어떤 레오가 동굴을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스틴은 그 동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죽음을 직시하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로 하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직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클레어는 그 동굴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는 숨는 거지. 그 이데아를 발견하기 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게 딱 중간에서 이 클레어랑 저스틴을 사이에 두고
비유를 반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 아주 용기 있는 레오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라는 걸로 딱 보여가지고 엔딩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엔딩 장면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세 사람의 그 표정이나 리액션이 다르다고 했는데 확실히 저스틴은 진짜 담담하게 있는데 클레어는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게 나오니까 불안에 끝까지 떠는 거잖아요. 다 숨고 싶은 거죠. 클레어는 그 동굴에 가서 다시 숨고 싶어서 고대의 인간들처럼 다시 그걸 빛을 발견하고 싶지 않은 느낌. 저스틴은 여기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죽음을 직시하는 인간.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다 죽죠. 다 죽는 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좀 초연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클레어는 아직 그렇게는 조금 깨달음이 부족한 인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은. 가전이는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아까 전에도 두 분 또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나왔는데 영화 속에서 그 정원에서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달과 멜랑콜리아가 딱 같이 동등하게 있는 그 정원 씬이 저는 그거 보자마자 보면서 그냥 맞지 그냥 이렇게 말이 됐어요. 그래서 뭐야 내가 왜 맞지가 왜 나온 거야? 그냥 뭐든 공감하는 편인 거 아니에요? 맞아용이에요. 맞아용. 근데 그게 제가 왜 그 공감을 했냐면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자기와 경험을 통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게 되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념이라면 멜랑콜리아는 그 행성은 지금의 경험이잖아요. 그 자체가 다가오는 게.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렇게 딱 배치가 됐을 때 원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념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치. 네, 다 통합을 해야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비유적으로 딱 드러나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맞지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영화 자체도 그런 비유가 되게 잘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클레어랑 저스틴은 결국 그냥 인간의 두 가지 군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의 두 가지 모습?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감정이 메타포가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보통 자기와 경험에 대치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더 억압하고 누르는 거예요.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클레어는 그 다가오는 행성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건데 반면 저스틴은 이 경험 자체를 그냥 이제 죽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될 거구나라는 그 경험 자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일맥상통한 게 그래서 초연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상담 심리학 책을 봐도 어떤 그 상담 기법이나 치료 기법도 경험이 1번이거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걸 직시하고 요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병이 안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저스틴이 진짜 용감한 강철 이모라고 표현이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한 자기의 감정도 경험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나 지금 우울해. 나 상담 필요해. 나 힘든 것 같아라고 먼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죽음이라는 멜랑콜리아라는 게 왔을 때도 그걸 표현하잖아요. 딱 나체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강철 이모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되게 잘 표현이 됐다. 그 포인트 자체가. 그리고 저스틴은 결혼식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혼식이라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자기가 마주해야 되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통제 환경을 스스로 깨낸 인물이잖아요. 근데 클레어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굉장히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불안이 완전 최고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인물의 약간 상반적인 어떤 통제 환경에서 벗어났느냐 못했느냐 그거를 또 보여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스틴의 결혼식 장면인데 저도 이 1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 결혼식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맞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이제 화려하고 성대하게 내가 축하받는 그런 순간인데 이 저스틴이라는 인물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상반된 이 내용, 이 설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어떤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어떤 지점같이 이제 다뤄지는데 거기서 또 신부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내가 수행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맞아.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여기서 우울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엄청 돈이 많이 들여가지고 형부가 생색 겁나 내고 네. 너 여기 몇 홀인 줄 알아? 18홀이야. 그럴 정도로 돈을 정말 많이 들였다고 했을 때 이 또 형식 굉장히 또 그 하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객들은 그냥 존재만 하는 배경처럼 존재하는데 그냥 되게 형식이잖아요. 결혼 제도 그리고 엄마는 또 결혼 제도를 불신하고 엄마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베티 2명 데려와가지고 자기 애인들 데려와서 막 숟가락 장난질하고. 아 그리고 치매 걸린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치매 걸린 게 맞는 게 그 아 죄송해요. 이거 너무 약간 혐오 표현인가? 아니 편지 써놓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베티라고 써놨어요. 맞아요. 딸의 이름을. 그리고 맞아요. 엄마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네 아빠 헛소리하는 거 좀 잘 지켜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는 어디 아프신가? 아 진짜로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아빠의 행동도.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식에 누가 오냐면 직장 상사가 와서 일을 독촉해요. 아 진짜 열받아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으로도 진짜 참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스틴이 우울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왜냐면 초반에는 좀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엄마, 아빠, 직장 상사가 오는 순간 갑자기 얘가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근데 오프닝에서도 차 운전할 때 저스틴이 그거 자기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내가 핸들을 맞아요. 잡고 운전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 이거는 얘가 지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었거든요. 때려 박았잖아. 그 자동차랑 이제 그 말 같은 경우도 내가 타는 어떤 게 이제 정말 내가 그 핸들을 잡고 고삐를 잡은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 다리를 못 넘어가잖아요. 맞아. 네, 말로 말 못 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혼식이 또 설정이 그래서 좋았고 아까 이제 가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거를 소재로 사용할 때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진짜 난입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혼식은 그 하객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을 배치시키고 그 여러 인물이 아까 그 가지 언니는 그게 힘들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단한 역할을 안 하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그래서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저 인물이 왜 나왔고 왜 필요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식이라는 장치를 넣어놓으면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인물을 넣었다 뺐다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대사 하나만 칠 수도 있고. 여기서 그 신입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브루탈리스트 감독이에요? 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럼 영화 감독이 단역 출연한 건가 보네요. 원래 배우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깜짝 놀랐네. 그걸 또 찾아보셨어요 지금? 아니 얼굴이 낯이 익어갖고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브루탈리스트 감독이네요. 그 맹해 보이는 그 직원이.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이 맞았네.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능력 있네요. 좋은 소식이 요즘에 또 이제 굉장히 맞아요. 흥행하고 있는 영화인데 전 못 봤지만. 그리고 저는 스텔란 스카스가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들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 배우가 열받아가지고 저 그만둘게요 막 이러고 저스틴이 가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릇을 던지는데 그게 안 깨져. 그러니까 아유 그릇이 떨어졌네 하면서 다시 던지다가 그거를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맞아. 그 배우가 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맞아. 웃기기도 하고. 연기 너무 잘해. 또 아들도 나왔는데 맞아. 아들이 이제 남편 역할이죠. 저스틴 남편 역할인데 아들은 또 되게 찌질해. 맹해. 너무 싫었어요. 막 섹스하려 그러고. 일단 저는 그거부터 저 와이프 될 사람이 저렇게 우울한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태도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영화 해석도 다들 해주셨지만 해석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우울증을 크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멜랑콜리아라는 행성 자체도 이름이 멜랑콜리아잖아요. 이제 우울이라는 뜻이고 인간 그러니까 저스틴 자체가 지구를 의미해서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다. 하나의 우주를 파멸시키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멜랑콜리아가 지구랑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오는 게 이제 죽음의 춤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증 자체가 사실은 계속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어졌다가도 다가오고 이렇게 마치 정말 죽음의 춘문 같은 그런 안무를 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또 그런 식으로 상징됐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스틴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의 어떤 갈등 그리고 엄마가 정말 냉소적이고 애정이 없어 보여.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자식한테 크잖아요. 맞아. 그리고 회사, 그리고 언니와 형부. 사실 언니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되게 클레어가 사실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유일하게 저스틴을 챙기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결혼식 스케줄을 자기가 다 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대로 그런 가야 돼 일단. 언니인 거예요. 2시간 늦었잖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완벽주의인데다가 그 안에서 저스틴은 좀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언니가 짜놓은 이 판에서 그냥 역할을 행복한 신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있고 형부는 속물이에요. 속물이고 나중에 밝혀지만 겁쟁이죠. 찌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은 사실은 자기 아내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내 아내. 내가 꿈꾸는 그녀. 능력 좋은 아내. 인형. 내 옆에 그냥 아름다운 인형처럼 아내.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야 되고 물론 처음엔 눈치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쓰럽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자기가 그리는 미래만 있고 맞아. 그리고 섹스만 하려고 하고 정말 그냥 아름다운 아내로 남기만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하객들조차 신부한테 관심이 있나? 그런 환경 속에 저스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특히 저는 남편이 우울한데 10년 후의 계획을 그 농장을 일장 연설할 때는 저 진짜 막 약간 지금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는 그런 우울함인데 맞아요. 10년 후를 생각한다고? 정말 피곤한 인간이다. 일단 상사도요. 거기서 승진을 왜 발표해?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무슨 대단한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남편도 사실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기적이죠. 본인의 행복할 미래만 그려놓고. 오히려 가장 위로하는 사람은 레오였어요. 네. 맞죠. 근데 레오도 강철이 가스라이팅. 강철이야. 레오 그쵸. 레오는 그냥 순수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레오가 오히려 순수한 영혼으로서 이모가 우울증이지만 강철이라는 걸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저스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레오는 좀 본질을 보는 인물인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장 정말 순수한 존재로서 이게 또 이제 그 강철 이모라는 게 그 니체의 초인, 니체의 초인과 또 연결되는데 니체도 어린아이가 정말 가장 강하고 순수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엔 그 니체의 초인 그 철학 같은 경우도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를 초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과 좀 연결되기도 하고 레오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약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레어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는 저는 클레어가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2부가 그래서 왜 클레어지? 왜 저스틴 얘기로 잘 끌고 가다가 클레어가 왜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레어는 사실 되게 보편적 인간의 캐릭터를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보편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완벽주의 얘기도 했지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인물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박증이 있는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보기에는 되게 평온해 보이고 가정도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남편하고도 잘 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이제 이 사람의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남편이 이제 자살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그런 설정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먼저 그 클레어가 사놓은 약이잖아요 그거 감히 그걸 먹어. 그러니까 정말로 멜랑콜리아가 이제 충돌할 때 혹시나 모를까 해서 클레어가 사놨던 그 자살 약을 남편이 홀랑 몰래 먹고 다 먹었어. 탈탈 먹었어. 스틸. 마구간에서 죽어있는 거예요. 말은 또 무슨 죄야. 어쨌든 그런 걸 보는데 클레어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마저 위장해요. 맞아, 남편이 아브라함 타고 마을에 갔다라는 식으로 자기 여동생과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발코니에서 와인을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 맞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체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와인이 어떤 체면이야? 그쵸. 왜냐면 마지막 순간 아름답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틴이 왜 화장실에서 죽으면 안 돼? 맞아. 이거를 약간 까발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래. 똥 싸다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만 아름답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두 분이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스틴은 사실 멜랑콜리아가 부딪힌다는 얘기를 듣고 생기를 찾거든요. 생기를 찾고 우울증이라는 게 자기가 겪고 있는 최악의 공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끝을 맞이한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행복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충만해지죠. 근데 이제 클레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세 사람이 마지막 순간 맞이할 때 이제 레오와 저스틴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결국 그 손을 놓는 건 클레오고 자기 얼굴을 감싸 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인간의 체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클레어가 약간 자연과 대비되는 문명화된 인간을 좀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와인을 마시고 막 그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성을 그냥 부시는 느낌의 이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 같은 걸 또 얘기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아까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뭐 우울로 보기보다는 약간 죽음을 직시하는 해피엔딩으로 봤거든요. 그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저스틴이다. 근데 아까 이제 감독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감독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울을 상징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저는 행복해 보였고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되게 마지막 해석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전에 룸 넥스트 도어 할 때도 제가 우울증에서 되게 죽음의 생각이 너무 많았을 때 그게 좀 사라지게 된 계기가 어차피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죽는구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좀 사라졌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경험과 자아의 통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 개가 빵 충돌을 해서 자아를 무너뜨리고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질병도 즉시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게 이제 치료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행성 충돌 자체가 그냥 자아를 무너뜨리고 거짓 자아인 거죠. 네. 진짜 자아는 없지 보통은 원래. 자아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진짜 거짓 자아인 거예요. 90%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아가 더 에고가 아닌 거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깨부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네요. 치유의 충돌. 치유의 충돌로 받아들였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영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이제 좀 이게 라스 폰 트리의 우울 3부작 중에 하나가 멜랑콜리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다루는 방식이 그래서 아까 다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 듣보도 우울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렇죠. 애프터 선도 그렇고 근데 사실 룸 넥스트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그쵸. 거기는 그렇긴 한데 애프터 선은 이제 정확하게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맞아요. 같이 이제 녹음하면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두 영화가 우울증을 다루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얘기하시면서 울었던 라지 언니 애프터 선 때. 사뭇 또 생각이 나네요. 그걸 또 끄집어내네. 진짜 다르긴 하다 근데. 완전 다르죠. 네. 저는 애프터 선은 우울을 감정적으로 더 느끼게 해주는 영화고 오늘의 영화 멜랑콜리아는 우울을 이해하게 하는 영화라고 좀 받아들였어요. 시적이네요. 네, 왜냐면은 아까 우리 멜랑콜리아 계속 얘기를 했듯이 그 저스틴의 서사를 결혼식에서부터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라도 우울하겠다. 그런 상황들을 좀 배치함으로써 그래 맞아 저런 상황이 우울할 수가 있지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했던 애프터 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사라든지 이런 걸 완전 다 배제하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요소들을 좀 배치함으로써 우리 그때 얘기했던 왜 아빠가
거울에 침을 뱉는다거나 뭔가 혼자 조용히 아빠만의 공간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거나 뭔가 자꾸 바다를 비추거나 시면을 비추거나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함으로써 우울이란 감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두 개가 되게 그런 면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애프터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우울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 우울한 사람 당사자성이 별로 없잖아요. 딸의 시점으로 그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빠를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지금 내가 위로해줄게라는 그런 감정이라서 조금 우울한 영화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하면 이거는 우울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되게 느낌이 다른데 예술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는 이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인 걸 건드린 건 애프터선이 더 많은데 오히려 영화적으로 예술의 감각에 접근할 수 있게 한 영화는 이 영화인 것 같다. 맞아요. 예술과 접목해서 그러니까 뭔가 해석의 여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우울이라는 단어 하나로 해석하기보다는 되게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대체 뭘까?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무슨 검은 담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울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아름다움, 고독, 뭐 외로움 그리고 무슨 예술적인 미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인 거죠. 담즙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인간을 술 먹으면 나오는 거 담즙 아니냐고. 인간을 태초로 나눌 때 우울 성향이 강한 사람을 담즙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또 분석하는 그게 것도 아마 있어요. 멜랑콜리아에서 온 걸 거예요. 이게 멜랑콜리아 단어도 제가 이제 일본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6세기에 이제 사람은 피와 점액 그리고 황담즙, 흑담즙 4가지 체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담즙이 뭐지 근데? 말 그대로 나오는 우리 담에서 나오는 췌장 옆에 있는 그 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담즙 그러니까 몸에 있는 체액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멜랑콜리아는 흑담즙이 많은 사람한테 오는 질환을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게 그 고대에서는 감정을 해석하는 언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체적인 고통의 단어를 갖고 와서 감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흑담즙이 많은 사람한테 오는 그냥 질환명을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건 몸이 아파서 그래. 이런 식으로 멜랑콜리아 많이 나와서 그래. 그런 식으로 붙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우린 보통은 해석하지만 되게 답답하거나 아니면 근심스럽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좀 범위가 약간 넓은 단위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 무기력, 연민, 허무감, 깊은 슬픔, 고독, 사색이 다 들어가 있대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가져다가 쓴다면. 단순히 근데 사실 우리가 우울하다라던가 슬픈 감정도 그쵸. 하나로 국한되진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다양한 층위를 가진 단어였고 두 분이 애프터선과 멜랑콜리아의 비교를 생각보다 너무 철학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근데 애프터선 사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아빠인데 그거를 어린 소녀가 사실 이 소녀도 아빠가 우울하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을 같이 한 걸 나중에 20년 뒤에 이거를 그 비디오 리와인드 하듯이 돌이켜보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 자체는 그때가 사춘기? 약간 생동하는 가장 그 시기에 있는 아이인데 곁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현실적인 게 우리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둬도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쓰인 게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리와인드. 근데 결코 돌리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멜랑콜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그리고 당사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데 이게 나 자체를 우주라고 봤을 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영화여서 되게 하나의 주제인데 다채롭게 이 두 영화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오프닝 시퀀스의 음악을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영화의 미술이 또 되게 중요한 그쵸. 요소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인트로 오프닝 시퀀스의 음악은 바그너의 음악극인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1막 전주곡입니다. 이 음악이 들으셨을 때 되게 이제 막 장엄한 느낌이 좀 나는데 또 불협화음으로 돼 있어서 되게 불안한 느낌이 약간 들고 약간 끼익끼익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울함 자체를 그 음악으로 굉장히 좀 잘 표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영국 기사 트리스탄과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인데 원래는 트리스탄이 이졸데는 자신의 숙부인 왕과 결혼해야 되는 이제 공주였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둘이 사랑에 빠져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스탄이 칼을 맞아요. 사랑에 빠진 그 죄로 칼을 맞는데 그거를 치료하는 와중에 이졸데가 돌아왔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트리스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졸데도 자신을 자살을 해서 죽음으로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도 영화랑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좀 맞는 게 있고 중간에 저스틴이 우울해서 막 방에 이제 있다가 방에 펼쳐져 있는 화집에 그림을 막 바꾸는 맞아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원래는 말레비치의 추상화가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그거를 뭐로 바꾸냐면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의 눈 속의 사냥꾼들 그리고 게으름뱅이의 천국으로 바꿉니다. 눈 속의 사냥꾼들은 심지어 오프닝 시퀀스에도 장면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 해석을 해보자면 추상화라는 건 어떤 정말 감정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모든 어떤 철학적인 어떤 거를 추상으로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눈 속의 사냥꾼들하고 게으름뱅이의 천국은 그냥 정말 인물 그리고 어떤 정말 살아있는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감정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근데 또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아름답진 않아요. 약간 추악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게으름뱅이들이어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렇네. 그런 이제 그림들로 바꾸는 이런 행위가 약간 그런 추상화에서 인물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아간 것도 있고 또 포스터의 이미지랑 중간에 또 나오는 이미지가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라는 그림이죠. 저도 그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오피리아라는 인물 자체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인물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에 몸을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이제 여성으로 나오고요. 존 에버렛 밀레이의 이 그림이 또 악명이 있는 거는 실제로 모델을 썼는데 그 모델을 정말 물에 빠뜨려 놓고 그걸 그려가지고 모델이 굉장히 아팠던 이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술과 음악도 같이 영화 보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속에 있는 오피리아의 오마주 포스터는 진짜 딱 우울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로 멜랑콜리아가 저희처럼 이렇게 취향이었던 구독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아니면 드라마도 괜찮고 다양한 콘텐츠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멜랑콜리아가 취향이라기보다는 우울의 경험이 있거나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커브를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브? 네. 그래서 11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진짜 숏 영상인데 정말 우울증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단편 영화예요? 영화 그 11분도 영화로 할 수 있어요. 단편 영화. 그러면 영화인데. 네, 그러면 영화입니다. 네, 11분 그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저럴 수 있겠구나를 되게 그 11분 안에 좀 짚고 강하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네. 보름은 있나요? 저는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울증 아니어도 돼요. 비슷한 분위기로는 저는 그 클라이자오의 노매드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무력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요. 왜냐면 풍경 자체가 워낙 좀 장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림 같기도 하고 그리고 클라우스 오브 실스 마리아 제가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거 할까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좀 나이 든 여성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가오는 세월을 어떻게 막지 못하면서 오는 우울 같은 거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이 영화의 특징인 뭐 미장센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몽환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블라인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영화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재작년인가 개봉을 했었어요. 국내에. 재개봉이 언제 이게 되게 좀 된 영화인데 마니아들이 있는 영화인데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니고요. 좀 몽환적이고 좀 아름다워요. 이야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 좀 추천드리고 싶고 또 저는 정말 약간 몽환적인 거에 초점 맞춰서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영화나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도 좀 생각났고 또 다른 결로는 블랙스완도 생각났고 좀 다양한 영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공포 아닌가요? 블랙스완? 공포 영화긴 한데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그리고 최근작으로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 그럼 오늘 영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영화 소개해 주실래요? 네, 다음 주 영화는 아름답지 않고요. 네, 조금 살벌할 수 있는 영화 넷플릭스 아니죠. 이젠 넷플릭스엔 없지만 어쨌든 펄이라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계관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왜냐면 엄마도 그렇고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시길.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